근데 본점에 신관이 있었어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한번 화재가 나요. 엄청 큰 화재가 나서 거의 건물 절반 이상이 타버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소방 시설이 그럼 어떻게 잘 돼 있냐, 바로 왔냐. 이 당시에 소방 사다리 같은 경우는 많이 갖춰지질 않은 조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게 몇 층까지 있었지? 4층까지 있었지? 네, 4층, 예, 처음에 이제 4층까지 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불 끄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굉장히 뭐, 원래 총독부라던가 이런 데를 많이 이제 동원을 해서 급하게 이제 불을 끄고 그래도 다 잡았는데요. 그런 까닭에 어쨌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새롭게 구 공간에 이어서 신관을 새로 조성을 해서 이제 6층 건물로 그다음에 7층까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싹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936년 12월에 완전히 완성이 되면서 뭐 신관, 개관, 대박일세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그럼 진짜 하루에도 엄청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했겠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경성에 있는 5개의 백화점에 유동인구, 하루 유동인구 10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만이요? 당시에 서울 인구가 75만 정도 됐다고 해요. 경성 인구가. 정말 엄청난 인구들이 집중을 해서 왔다 갔다. 물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를 하나를 사들고 나오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뭐 지방에서 와서 구경 가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일일 유동인구가 10만 이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10만이요? 이렇게 어떻게 구경해? 뭐 볼 수도 없겠는데 이렇게. 동화백화점과 하신백화점 최고의 경품이 있었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동화백화점이 막 커가는 상황, 그리고 아직은 이제 화신이 동화를 먹기 직전 상황이었긴 했는데 서로 경쟁 구도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가장 최고의 경품, 이게 그래서 바겐셀, 그래서 요즘도 경품 이런. 그것도 그렇게 제비 뽑기 했을까요? 그것도 아마 그랬을 거 아닐까? 뭐 경품 1등, 2등 뭐 이런 거까지 있었거든요. 네. 뭘 것 같으세요? 상품 뭐였을까요? 그 제일 당시에 비싸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그 당시에 비싼 거 TV? TV 아직 TV가 이때 없었어요? 아니 있긴 있지만 이렇게 저기 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했던 게 뭘까요? 지금도 우리 가장 많이 갖고 싶었던 것이 갖고 싶은 게 한두 개야 말이죠. 마이홈, 내 집. 집을 줬어요? 네, 집을 줬습니다. 우와, 그래서 그것도만큼인데요? 실제로 백화점들 이때는 돈을 너무너무 잘 버니까 그것도 가능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화신 같은 경우는 1등 경품을 기아집 한 채, 동화백화점 같은 경우는 화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 달 뒤에 대매출 이제 행사 광고를 막 때리면서 문화식 별채 한 채 이런데 문화식 별채가 뭐냐면 한 숙박권이 아니고 집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화식 이러면 당시에 이렇게 1930년대에 그 요즘으로 하면 뭘까요? 그 국민주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임대주택. 기본 지금 이제 임대 뭐 이런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LH. 지금 LH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 그런 것처럼 일반 뭐 지금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평수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기본 소박한 중산층에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한 20몇 평 정도 되는 집. 20평 초반이었던 가 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의 집을 하나 문화식 집이라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식 건물로 지어지는 집 한 채.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너무 괜찮다. 그래서 문화를 독점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첨자를 위해. 네, 이렇게 버리면서 너무 좋았겠다. 우리가 지금 막 경품 주는데 잘 없지 않아요? 요즘은 너무 저 어릴 적에 그건 받아봤어요. 컴퓨터 받아봤어요. 아, 컴퓨터 진짜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냥 당시에 여행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실은. 진짜요? 네, 유람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페리 이런 거 타서 일본까지 여행하는 이런 투어, 뭐 이런 유람선 투어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경품을 줬구나. 그렇죠. 지금 차도 안 줄 것 같은데 TV 주고 그러지 않아? 그리고 뭐 VIP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실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요? 네, 있었습니다. 진짜 백화점의 시스템은 일찍 저런 어떤 시스템들이 정착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신만의 전략이 있었을까요? 화신은 동화와는 조금 더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그 동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본인을 두면서 일본 제품들을 들여올 수 있는 루트를 뚫었다라고 본다면 화신은 아예 오사카에 지사를 둡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물류센터를 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조선으로 들여와야 되는데 당신 조선 내 유통 구조가 일본인 상인들을 통하지 않으면 유통이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난 직접 들여오겠다. 그래서 오사카에 지부를 두고 거기에 빌려서 거기에서 일본에 뭐 조선으로 들어와야 될 일본 제품들을 일단 다 구입을 하고 거기서 직송을 해서 조선으로 바로 들고 들어오니까 단가도 싸지고 그리고 좋은 상품들을 싸게 그 가격에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근데 그 방식은 실은 이제 박흥식이 처음에 이게 화신백화점 하기 전에요. 그 종이 공장을 했었어요. 신일 지물 뭐 회사라 그래서 종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초기에. 그런데 그때도 그런 종이 값을 이제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외국에 가서 그 직거래 방식으로 물건을 대다가 지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제 화신에서도 일본의 물품들을 지사가 직접 거기서 다 구매를 하고 그거를 직송을 하는 방식. 그리고 뭐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많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다운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간 도매 다 빼고 공장에서 직거래를 하면 가장 싸게 구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바로 화신으로 배송을 시켜서 화신에서 파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일본인을 통하지 않고 일본인 그런 유통 구조를 통하지 않고 직배로 가는. 그럼 훨씬 진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게 실은 굉장히 주요했던 것이죠. 조선인들이 세운 최고의 백화점은 화신이다. 그 결국 이제 한 70~80% 조선인들이 주로 가는 백화점이 화신백화점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이 호황기, 문화의 집합소 이런 개념이 쭉 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1930년대 초반에 가장 이제 활황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 뭐 거의 500개 이상 점포들이 엄청 생깁니다. 화신이나 미츠코시나 이런 백화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작은 점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황기를 경제가 엄청 그냥 잘 돌아가죠. 네.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면 당시 이제 만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과 만주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됐다가 이제 점차 뭐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경기가 이제 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30년대에 가장 활황기였던 그 시기에 이제 백화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조선에서는 상인들이 그렇게 높은 신분층은 실은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시기 되면은 나도 돈 많이 벌 수 있어. 그랬겠어요, 진짜로. 화신백화점 사장처럼 나도 돈 벌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정말 많은 점포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유통 뭐 이런 것들이 경제가 정말 활황기가 될 수 있던 그 기반이 나도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어떤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도 크게 한몫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백화점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쵸. 이런 공간이기 진짜 때문에 신부름 같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갑자기 정말 엄청난 경영 기법에 서비스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30년대 급속도로 엄청 빠른 시기에 이런 어떤 서비스의 체제라던가 경영 방식들이 확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슬픈 시기이기도 하죠.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슬픈 시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한번 어떤 그런 방식들이 한번 이제 접해지면서 사람들이 문화화되면서 근대화라고 하는 것들, 서양 문물이라 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상품들, 외국의 굉장히 고가의 상품들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또 서양과 비슷한 생각들, 서양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돈을 주고 제대로 대접을 받고 좋은 상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 시기에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때 변화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변화가 빠르다고 얘기하지만
그 더 당시에 빨랐다. 상상해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진짜 젖어드는 거는 진짜 한순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비 패턴이나 문화 수준이 업되기 시작하면 다운을 못 시킨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접해지면서 요 시기가 1920년대, 30년대인데 우리가 막연하게 일제강점기 하면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막 그랬지 맞아요. 않았을까. 네네네. 그런데 이미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젖어들기 시작했고 소위 현대화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자본으로서 이런 백화점들을 만들고 또 누리고 또 생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이 시기였다.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네네네. 한 장면씩 들고 오면서 네네, 너무 사람들이 재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어떻게 놀았느냐, 뭐 하고 놀았냐. 좀 더 디테일하게도 그걸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노혜경 박사님과 한국 근대사에서의 새로운 소비, 여가 문화의 중심지였던 백화점의 모습을 조명해봤습니다. 지금의 백화점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다들 놀라셨죠? 네, 다음에도 놀랄 소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